이 동물 털로 만든 이 붓들도 종류가 다양하죠. 저 거친 붓은 무엇일까요? 저거는 이제 청설모 털로 만든 건데, 뭐 물감을 듬뿍 찍어가지고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선들이 쫙쫙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면 같은 거, 올이 좀 굵은 그런 캔버스 바닥이라든가 그런 거 칠할 때 굉장히 좋거든요. 일단은 이제 오늘 저거를 완성시키려고 시작을 했는데, 물론 끔찍하죠. 저거 언제 다 완성하나 끔찍한데, 그래도 이 무아지경으로 하다 보면은 또 끝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제가 압축을 했는데 거의 3시간 분량을 30분으로 압축을 했어요. 일단은 뭐 이 이 바닥은 RC 황목인데 좀 거칠죠. 이 거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번지는 게 이 그러니까 이 핫프레스, 이 세목 이런 거보다 훨씬 더 많이 번지거든요. 왜냐면 그 요철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그 이 물들이 흐르는 그 변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곱게 번지는 게 아니라 막 거칠게 막 그 이 번진다고. 그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또 그 재미를 또 보면서 하는 게 또 그 종이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즐기는 또 하나의 방편이니까 그 보통 이제 이 수채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 이거를 고운 걸 써야 돼, 거친 걸 써야 돼 이런 거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취향에 따라서 이제 그 골라서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황목을 쓰는 이유는 좀 거칠어서 그 번지는 맛도 거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용하는 거죠. 지금 이 배낭을 그릴 때 이 배낭이 캔버스 천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캔버스 하면은 그 마치 그 유화용 아크릴용 그렇게 하얀 캔버스 바닥을 생각하시는데 원래는 캔버스라는 자체가 이 코튼으로 만든 이 광목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렇게 좀 올이 굵은 우리가 그 이 천막 같은 거를 연상하시면 돼요. 그 천막 천을 갖다가 캔버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캔버스 재질로 만드는 거는 굉장히 많아요. 뭐 가령 특히 군용용품들이 많은데 1930년대 그 미국이 이 캔버스 말하자면 이 코튼으로 만든 그 여러 가지 직조물들 이렇게 압축을 한 종이 말고 이 직조 그 방직 공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로 그 엄청난 부를 쌓았잖아요. 그 미국이 저렇게 뭐 부자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전쟁 때문이었죠. 그 전쟁을 치르면서 2차 세계 대전을 치르면서 그 군수품으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30년대. 30년대, 40년대 거의 뭐 엄청난 돈을 벌었죠.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남북전쟁 끝난 다음에 그 뭐 전쟁을 치른 나라가 아니잖아요. 계속 뭐 세계 경찰이 되겠다고 뭐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시작한 게 이제 그때쯤이니까 그때 2차 세계대전 그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미국이.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이 캔버스 천 가지고 돈을 벌었다고. 그러니까 모든 군용용품에는 군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입고 먹고 그럴 때 그 입는 거 의식주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중에서도 이 전쟁 물자에서는 이 캔버스 천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뭐 모든 그 나라가 군복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그 파는 나라가 뭐 이 미국이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이나 뭐 메이드 인 차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 판을 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거의 뭐 땅 짓고 헤엄치는 식으로 돈을 벌어들였거든요, 미국이. 그 이전에 그 직조 그 캔버스 그러니까 유아용 캔버스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얼핏 어디서 좀 나온 것 같아서 제가 기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뭐 그렇듯이 이 캔버스 천을 그 이용해 가지고 이런 배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요새 그 이 캠핑 용품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거든요. 예전에는 이 나일론 기술이라든가 그런 뭐 폴리에스텔 뭐 이런 것들이 발전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캔버스 천에다가 코팅을 시켜가지고, 코팅은 이제 왁스 코팅을 했겠죠. 왁스로 발라가지고 이 물이 안 들어가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가방이 엄청 무거워요. 옛날 거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무거워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들을 만들 때 무겁게 만드는 나라예요, 미국은.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미제라고 하잖아요. 미제들은 튼튼하고 무겁고 이게 아주 상징이죠.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는 뭐 간단하게 얘기한 거고, 지금 이제 제가 이 황목에다가 계속 이 세피를 이용해 갖고 터치를 주면서 지금 완성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이 어차피 이제 그림을 시작을 했으면은 이 끝장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세워라 내워라 하다 보면은 또 딴 거를 하다 보면은 이걸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며칠 전에 회미의 그 말을, 명언을 거기다가 좀 써놓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초안이라는 거는 그냥 놔두면 다 쓰레기예요. 진짜 뭐 보여줄 게 하나도 없다고. 물론 이제 안 보여주고 나 혼자 살살 즐기는 거라면 뭐 할 이야기가 없지만은, 그래도 기왕 그린 거를 뭐 공유하고 싶다. 나의 재주를 좀 공유하고 전시도 하고 뭐 서로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뭐 이러고 싶으면은 완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어느 적절한 순간에 내가 붓질을 멈추고, 아,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이제 끝낼 시점이 오는데, 그 시점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완성 단계에서 가장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명도 차이, 명암 차이와 이 복잡하고 단순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들. 그 사람의 시선이라는 거는 복잡한 곳에 많이 머무르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그래서 화가들이 그 사람의 시선을 오래 잡아두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 어느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계속 복잡하게 만들면서 디테일하게 만드는 곳과,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뭐 그 면을 좀 단순하게 처리해가지고 이 우리 그 동양화에서 얘기하면은 여백을 막 많이 남겨준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거를 맞춰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림을 그릴 때 하나의 자기가 그 운용하는 경영이거든요. 그거를 잘 해야만 완성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복잡하게만 그리고 사진처럼 뭐 계속 똑같이 그린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사진도 그 사진을 잘 찍는 사람들은 뭐 자기가 중요한 부분은 디테일하게 살리고 뒤는 날려버린다거나 뭐 그런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것도 이제 붓으로 표현하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은 굉장히 정밀하게 많은 그 시선을 모을 수 있게끔 복잡하게 만들고, 또 어느 한 부분은 좀 이렇게 퍼뜨리고 하는 그런 거를 갖다가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림이라는 게 뭐 계속 드립하고 계속 똑같이 그리고 이 다 복잡하고 이런 것만 있으면 진짜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구상화 중에서 잘 그린 그림들은 처음에 시선은 잡아요. 하지만 오래 보면은 지겨울 수가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증이 금방 난다고. 그러면 그런 실증이 안 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거를 이용해야 돼요. 복잡한 거하고 복잡하지 않은 거, 이런 거. 이제 그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유럽이나 이 서양 그 미술에서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쓰는 거죠. 뭐 페스펙티브, 원근법, 그다음에 명암 대비법. 근데 이런 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갖다가 이 판단을 해가지고 그거를 자기 그림에서 운영을 한다? 이게 보통 그 이 짬밥수가 많지 않으면 그게 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좀 생각 좀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그런 거를 생각하다 보면은 뭔가 내가 이 붓을 운영하고 뭔가 이렇게 묘사하려고 할 때 조금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막무가내로 저거 보이는 그대로 계속 그리려고 하지 않고, 아, 여기는 좀 덜 그리고, 여기는 좀 많이 그리고,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버릇이 되다 보면은, 아, 이 부분은 너무 복잡해. 여기는 단순화 시켜야 돼. 이러라든가. 아니면은 여기는, 아, 너무 단순하니까 이거 내가 뭘 좀 만들어서 꾸며야 되겠어. 이런 거. 뭐 이런 저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보이는 그대로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그림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물론 뭐 그런 건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걸 즐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의 그 작품이라는 거는 또 하나의 시작과 끝이 있는 드라마처럼 이렇게 자기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 이렇게 취미로 즐기시든 뭐 직업으로 하시든 이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저 그림을 왜 그렸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거를 이렇게 자기가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다고. 그게 뭐냐면은 그게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 있는 거예요, 작품에. 그 생각 없이 막 하는 게 아니라고. 그 생각 없이 한 그림은 모사라고 하죠. 계속 그냥 베끼는 거. 이런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대로 똑같이 그리면 되니까. 일단 그림이 완성되고 나면은 처음에는 아, 저게 잘 그렸다, 못 그렸다. 아니면 아, 저렇게 색깔 쓰니까 예쁜데 라든가 뭔가 시선을 끌만한 요소를 먼저 찾게 되죠. 일반 사람들이 관람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시선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선을 처음에 놓치는 그 그림들도 많아요. 가령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유명하신 분들 그림들 보면 아, 저거 사실 실력으로 보면 되게 못 그린 그림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림 많잖아요. 뭐 솔직한 입장에서 그런 거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이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해를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거는 무슨 또 요소가 들어가냐면 저 작가는 그 실력은 엄청 출중하지는 않은데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보니까 스토리가 아주 탄탄하고 좀 가슴을 울리는 요소가 또 있네.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남들이 좋다니까 또 좋아 보여요. 또 어떤 거는. 그래서 그런 저런 요소들이 다 합쳐져서 이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설사 완성됐다고 해도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세인들의 평가는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비춰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 우리가 그 흔히 이제 90세 넘어가신 할머니들 그런 선생님들 그림이 좋다고 이제 어떤 다큐 같은 데서 많이 소개가 되잖아요. 그것도 거기 소개시켜줬으니까 그걸 알지 우리가 모른다고요. 근데 그때 그 소개할 때 거의 뭐 90%는 PD의 어떤 그 능력이에요. PD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어떻게 편성을 해갖고 끌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거는 둘이 합작을 한 거니까. 그림을 그린 본인 할머니의 의지와 그런 거와 상관없이 또 꾸며대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말하자면 그런 걸 기획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기획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대부분의 화가들은 그런 거 잘 못해요. 가장 못한 사람이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고흐 같은 사람이에요.
고우는 평생 자기가 뭐 화내고 싸우고 또 뭐 의지하고 이런 것만 강했지, 자기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경영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친화적으로 뭐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전혀 못했던 사람이에요. 뭐 하다못해 고갱하고도 많이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화가들이 가장 못하는 그런 세인들과의 관계, 대중들하고의 관계의 기획은 또 전문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할 만한 그 전문가들이. 근데 그 전문가를 화가들이 잘못 만나잖아요. 그럼 평생 고생만 한다고.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목적이 있으니까. 뭐 그래갖고 뭐 자기가 모자란 부분은 또 딴 작가에서 찾고 뭐 하기 때문에 또 그 묘한 관계들이 형성되고 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고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 이 태호의 와이프죠. 그분이 기획을 해가지고 고우를 많이 세인들한테 알렸죠. 전시회도 기획하고 뭐 물론 그 스토리를 읽어보면은 대단하더라고요. 그분 그 제수 씨도 그림을 들고 찾아다니고 욕도 먹고 하면서 끊임없이 시도한 끝에 결국은 뭐 네덜란드라든가 뭐 이런 데서 또 후원을 받고 또 또 그림을 마지못해 처음엔 샀던 사람들도 또 동조하게 되죠.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는 또 그게 이뻐 보여요. 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크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그리는 의지하고 세인들한테 비춰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고요. 그거를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내가 뭐 기획하고 전시장 구하고 뭐 남들이 못 해주니까, 그리고 그거를 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경우에는 스스로 하잖아요. 그래서 화랑도 알아보고 가서 전시도 하고 기획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혼자서. 그게 얼마나 불편한 진실입니까, 그게. 그거를 세분화 시켜가지고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없을 경우에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화가들이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오랜 세월 동안 고생만 하다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의 얘기를 해드리고 싶으냐면은 적당히 하셔야 돼요. 그거를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 찾아와요, 진짜. 왜냐면 그게 물 보듯 뻔하거든. 그거의 끝장을 봐가지고 가령 자기가 기획해가지고 대관해가지고 인사동에서 전시를 했는데 거기 엄청난 컬렉터가 올까요? 여러분들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셨죠? 저는 제가 뭐 인사동에서도 제가 관계하던 화랑이 거기서 전시를 하자 해갖고 해본 적도 꽤 있거든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거기에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 품앗이식으로 내가 전시에 저 친구가 와줬으니까 나도 가서 구경을 해줘야지, 이런 거 마치 그 예전에 우리 둘의 품앗이 하듯이 그런 식으로 찾아오시는 화가들, 또 가족들, 대부분이 그래요.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성공할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콜렉터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잘 안 와요. 혹시 그 작가의 작품을 예전서부터 눈여겨보고 저 전시회를 하니까 꼭 가서 봐야지 하는 분들은 몇 분 계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조차 없는, 진짜 그야말로 초년병이야, 이 그림에. 갖고 그냥 막연하게 세인들한테 툭 던져놓고 보여주는 거야. 그 얼마나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뭐 신문에도 광고를 하고, 뭐 신문에 뭐 그냥 툭 하고 내주겠어요. 그것도 굉장히 막연한
기대감이거든요. 그런 것조차도. 흔히 이제 그런 거를 홍보한다고 하는 건데, 그 홍보를 화가 자신이 좀 그것 좀 내주세요. 뭐 얼마나 쑥스럽습니까? 그런 게. 대부분의 화가들은 좀 약간 이 좀 약간 그런 쪽은 좀 내성적인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뻘쭘해가지고 그런 부탁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여성분은 더 어려워요. 왜냐면 가령 기자가 남자야. 아니면은 그 관계하는 사람들이 뭐 또 전부 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뭐 가령 남자야. 그러면은 또 그게 굉장히 뻘쭘한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굉장히 어렵다고 그런 부분이. 그리고 일각에서는 컬렉터 분들이 자꾸 그 여성들한테 또 찝쩍거리기도 하고 그런 것도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감수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고. 뭐 결국은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도 벌어지고 뭐 그러면서 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런 것조차도 다 어떻게 보면 화가들의 이 주어진 운명이고 경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 거는 다 막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내가 세인들에게 접근해가지고 뭔가 보여주는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는 미리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일단은 너무 큰 기대감을 갖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전시장에 그 찾아오시는 분들의 그 성향을 보면은 그야말로 집안잔치 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거를 조금 더 성공을 한다면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뭐 광고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기획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뭐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이렇게 뭐 보낸다거나. 근데 그런 걸 기획하는 전문 화랑들이 아닌 경우에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령 뭐 방송국에 TV에 나오게 만드는 그 기획하는 화랑들이 그 보통 실력 아니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런 것도 다 그분들도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사회 초년병 생자야 생 초보가 나와서 나 전시 할 거야. 근데 더군다나 한 일주일 전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누가 오겠어요?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감으로 전시를 해가지고 그 실망하는 횟수가 크다 보면은 세월도 세월이지만 많은 것을 까먹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이 또 있어요. 지금 내가 말하는 이런 스타일들은 또 약간 좀 올드한 약간 구세대적 그런 발상일 수가 있어요, 사실. 요즘 그 MZ 세대나 30대, 40대 초반 이런 분들 그 활동하시는 거 보면은 자기 그 생각을 적극적으로 알린다고. 그게 뭐냐면은 매스컴이에요. 매스컴. 근데 그 매스컴이 뭐냐? 이런 유튜브라든가 아니면은 자기 홈페이지 아니면 무슨 이 카페라든가 뭐 동호회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한다고.